네, 안녕하십니까. 독한 아이들에서 국어 담당하고 있는 국어원장 백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한 아이들에서 수학을 맡고 있는 최성수 원장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한 아이들에서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신동희 원장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독한 아이들 국어, 영어, 수학 원장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조금 어수선하기도 하고 첫 출발이기 때문에 출발은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장대하리라. 존경을 믿진 않지만 그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총 오늘은 한 5가지 이야기를 같이 원장님들하고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좀 요즘 어떻게 살고 있나 근황 토크 겸 하고, 그 다음에 요즘 아이들 학습법 좀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 요거랑, 그 다음에 겨울방학 때 우리 친구들이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 네. 아울러서 그 다음에 우리 독한 아이들이 준비하고 있는 독학의 99. 네. 그것도 잠깐 설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환장님 요즘 좀 어떠십니까? 수학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뭐 요즘 뭐 이렇게 많이 바쁘시거나. 요즘 이렇게 시험 기간이 같이 맞물려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요새 한참 또 시험이 좀 학교가 좀 다양하다 보니까 좀 많이 넓혀져 있어요. 그래서 특목고도 있고 일반고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시험 대비만 주구장창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교도 시험 범위들이 워낙 다양해서 그거 자료 만드느라고 좀 거의 날방을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럼 영어도 역시 힘들죠. 출판사가 또 다양하니까. 네, 맞습니다. 영어 원장님 좀 어떠세요, 요즘에? 저도 뭐 수학 선생님 마찬가지로 시험 기간이다 보니까 그 학교 특성에 맞춰서 아이들 준비시키느라 좀 바쁘고, 그다음에 또 저는 또 이번에 독한 아이들에서 맡게 될 방학 특강, 어떻게 하면 방학 동안 단기적으로 아이들한테 도움될 수 있을까, 커리 짜느라 지금 골머리 썩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시험 대비하느라고 뭐 이거저거 신경 쓰고 교과서 보고 또 잘 안 하는 아이들 챙기느라고는 힘들 것 같은데, 국어는 요새 좀 어떠셔요? 국어 뭐 거의 똑같습니다. 애들 뭐 이렇게 도강 많이 잡고, 근데 이제 부교재들 많이 나가오기 때문에 그거는 개별적으로 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다 어디나 다 마찬가지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또 모여가지고 우리가 또 수다를 떠니까 다음 이야기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 학습법인데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혹시나 모르겠지만 이제 보시는 어머님들도 학부모님들도 우리 아이에 대한 내 공부법 어떻게 되는가, 이게 알고는 있지만 이게 실제 실생활에서는 이게 적용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죠. 친구들이 마음 먹은 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지금 나이가 다 40대가 다 꺾였기 때문에 꼰대들이 보는 요즘 아이들 학습법이 좀 어떤가, 요거에 대해 조금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수학원장님께서는 우리 친구들 수학 공부, 요즘 친구들 좀 공부는 좀 공부하는 방식은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학업에 대해서 격차가 좀 많이 줄어든 건 있어요. 근데 그게 학년마다 좀 차이가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고2랑 고3 아이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학업에 대한 관련된 실력이라든지 학습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실히 줄긴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랑 중학교 2, 3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반대로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에 대해서 한참 성장기 때 겪어야 돼서 학업에 대한 양들이 적었을 수도 있겠지만, 중학교 때 코로나에 대해서 시기를 겪거나 하다 보니까 그게 고등학교 와서 성적으로 반영이 되진 않고, 실제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나 중학교 3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실제 수학 시험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좀 쉬웠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코로나 전 상태로 다시 한번 또 어렵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건 애들 코로나에 대해서 학업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새로 예비고일 아이들 같은 경우들은 이제 전혀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코로나 전보다도 지금 현재는 시험이 조금 더 어려졌어요. 실은 어려워지고, 그리고 모의고사 관련된 거에 대한 성적들도 보면 평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 앞으로도 조금 더 힘들게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커리큘럼도 그렇게 짜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국어과도 마찬가지거든요. 국어도 지금 보면 친구들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지금 익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누워있다가 다시 좀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습관이 안 돼 있고, 특히
그 필기 습관이 전혀 안 돼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뭐 학교 수업을 하는데 사실 얘네들이 2년 동안 누워 있으니까 필기라는 거를 거의 접해보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보통 초등학교 때는 이제 선생님들 이거 써라 하면 쓰는 거고, 네. 중등 선생님은 이거 써라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냥 판 써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고, 고등학교 때는 주로 자기가 이제 취사 선택해서 이제 뭐 책에 메모하고, 이제 뭐 노트에도 옮겨주는 그런 방식을 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친구들 보니까 몇몇 학생들 빼고는 필기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거. 그리고 네. 노트, 그 수업 시간에 책에다가 메모한 거를 그걸 필기라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는 메모인 거고, 그걸 바탕으로 뭐 쉬는 시간이든 아니면 뭐 자율학습 시간이든 간에 그거를 그 노트에다가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그게 복습이 되는 건데, 이런 그 자기 피드백 과정이 없다 보니까 역시 학과 수업이 좀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뭐 좀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보면은 애들이 요새는 필기라든지 요점 정리를 하는 부분들이 따로 어떻게 보면 복습을 하면서 자기 노트를 만들고 자기가 배웠던 거를 복습을 하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확실히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저도 시험 대비를 하면서 겪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이 자기가 문제를 풀고 몰랐던 거를 체크해서 자기가 왜 틀렸는지나 뭘 모르는지를 체크해서 질문을 했었다라고 하면 요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옆에서 그냥 주구장창 봐주길 바래요. 그냥 유튜브 틀어놓은 것처럼 옆에 항상 옆에서 뭔가 잔소리를 해주고 지적을 해줘야 되는 상황에서 조금 그런 부분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요새는. 네. 여기서 뭐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게 사실은 별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계획 짜서 그 계획 안에서 진행해 나가면 되는데, 지금 수학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옆에 선생님이 앉아가지고 지금 해줘야 되는, 진짜 너는 방송을 해라, 나는 앉아서 보겠다, 뭐 시청자 모드로 아이들이 바뀌는 거 보니까 좀 답답하기도 하거든요. 영어도 뭐 비슷하죠? 그쵸. 제가 2년 동안 이제 코로나 시기 때 겪은 아이들의 그런 문제점을 보면 사실 그냥 뭐 중위권이 붕괴가 됐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중위권 아이들이 이제 어떤 뭐 태도 변화라든지 아니면 실력 향상을 통해서 중상이나 상위권으로 가는 아이들이 이제 있었는데 네. 이제는 상위권 아니면 하위권 양분화가 돼 있죠. 그러니까 상위권 아이들은 사실 어느 학원을 가든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아이들 수준을 갖고 있는 아이들인데 네. 문제는 이제 대다수의 학생들이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저희도 이제 그런 중위권 아이들을 이제 가능성 있는 아이들을 키워서 상위권으로 가는 게 저희 학원의 목표일 수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어떤 태도라든지 규칙이 만들어지지 않는 환경이 있어요. 왜냐하면 학원도 간헐적으로 나오고 뭐 코로나 어떤 뭐 누가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뭐 격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공부라는 거는 저는 지속성이라고 보는데 그 지속성에는 올바른 규칙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꾸준히 저희가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그 사이에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되고 교육의 지식화가 자기화가 돼야 되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없어요. 부재가 돼버리니까 아이들은 이제 그런 어떤 실력 향상의 기회를 가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자기화가 되려면 뭐 노트 정리라든지 그냥 일반 메모가 아닌 어떤 이제 시행착오 피드백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도 공부할 맛도 안 나고 맨날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학원에 여기저기 옮기고 이러니까 저희도 이제 또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도 안 가고 그래서 이런 중위권이 많이 붕괴된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나중에 기본공부법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외국어잖아요. 이게 어떤 뭐 우리나라 말도 아니고 그래서 인위적으로 어떤 외부의 단어라든지 문법적인 구조를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과정인데 상당히 인위적인데 그거를 어떤 일련의 어떤 규칙이 없을 때 아이들은 머리에 기억에 한계가 있어요. 네. 그럼 계속 리셋이 돼요. 그럼 아이들이 그 과정에서 지치게 되고 영어를 되게 멀리하게 되는 아이들을 많이 봤거든요. 특히 어머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단어 문법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될까? 여기 앞으로 아마 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방학 특강에 가장 영어에서 해결해야 될 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뭐 선생님들 말씀에 상당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머리를 스치고 가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친구들 국어 점수 안 나오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해줘요. 네. 그러니까 몰라서 틀리는 경우하고 알면서 틀리는 경우. 그러니까 몰라서 틀리는 경우에 공부하면 되거든요. 공부하고 다시 자기 거를 만들면 되는데 알면서 틀리는 경우가 상당수가 알면서 틀려요. 그러니까
뭐 저도 그랬을 거고 아마 수학 원장님이나 영어 원장님도 그랬을 겁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했는데 적절한 거 찾고 있고 그리고 인과관계 거꾸로 돼 있는데 그거 판단하지 않고 단어 순서 거꾸로 돼 있는데 그거 확인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습관 문제거든요. 근데 한 며칠 전인가요? 수학 원장님은 잠깐 얘기하다가 그 습관이 그 뉴런 뭐 시냅시스 영향?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행동 패턴대로 이 몸 안에 이게 그 길만 가다 보니까 그거를 끊기가 좀 어렵다. 자기 습관을 고치기 맞아요.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공부도 유전인가요? 라는 말이 있는데 유전 100%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게 습관이 역시 자신한테 뭐 이렇게 인지적인 버릇도 있겠지만 생리적인 어떤 그런 어떤 전기 신호, 나도 모르는 사이 전기 신호가 그쪽으로 가기도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거를 끊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며칠 전에. 그래서 뭐 비슷한 맥락인데 아까 제가 규칙을 말씀드린 게 그냥 아이들한테 뭐 단어 뭐 하루에 100개씩 외워, 50개씩 외워 이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거를 정말 얘가 외웠는지를 점검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순간적인 기억으로 그거를 외운 건지 아니면 이게 장기 메모리로 각인이 된 건지도 역시나 확인이 들어가야 되고 상당히 힘들죠. 이 과정이라는 게 아이들 습관 바꿔주는 게 정말 많이 힘들죠. 보통 이제 공부를 안 하는 아이들이나 열심히 한다고 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월등하게 성적이 안 나오는 아이들 있잖아요. 보통 그런 아이들 상담을 하거나 학부모님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짧게 해도 잘하는 아이들이 있고 길게 해도 못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길게 해도 못하는 아이들은 그 길게 하는 것들을 여러 번 시행을 하지 않고 단기간 내에 그걸 뭔가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돼서 공부 학습에 대한 어떻게 보면 버릇이라든지 아니면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게 매일 아침 똑같은 길을 똑같은 시간대에 등교를 하는데 그 등교를 하다 보면은 매번 똑같이 마주치는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실제로 보면 두세 번 마주친다고 해서 얼굴이 기억이 나거나 이 사람이 무슨 옷을 입은지가 임팩트가 안 돼요. 이게 일반적인 공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랑 한 6개월이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같은 시간에 계속 보다가 어느 순간 인지를 하고 서로 얼굴을 알아보는 순간이 됐을 때 그게 바로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공부도 마찬가지로 흥미에 대한 것들이 없다 보니까 공부에 대한 것들이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비로소 이제 머릿속에 들어간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찬가지로 게임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좀 자극적인 거에 대한 콘텐츠들은 우리가 이제 만약에 등교를 하는데 연예인이 앞에 들어요. 딱 보자마자 연예인을 알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날 그 한 번만 나타난 이벤트만으로도 장기 기억으로 확 들어가거든요. 근데 공부라고 하는 거는 여러 번 습관이 됐을 때는 공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연예인을 바라보는 거랑 똑같이 단기간 내에 뭔가가 되려면 여러 번 반복적으로 갔다가 그 길을 만들어주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보통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제 학습 경험에 대해서 비춰서 얘기를 하면 최소 3개월, 최소 3개월이면 그거에 대한 버릇이 확실히 고쳐야 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뭔가 3주 동안에는 열심히 하겠다고 목표를 세워서 한다 하더라도 3주 동안에는 전혀 성과가 안 나오고 계속해서 엉덩이 들썩들썩거리고 앉으면 물 마시고 싶고 물 마시고 오면 오줌 매렵고 오줌 매렵고 앉아서 보면 책도 학교에서 안 갖고 오고 이런 식으로 핑계거리가 만들어지는데 이 3주만 참게 되면 공부되는 것들이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그게 3개월 동안 계속이 되면 제가 봤을 때 그게 학습에 대한 버릇이 생긴다고 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어요. 혹시 원장님들은 그 아이들 상담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애들 공부가 안 되거나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안 나오는 애들은 보통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좀 저는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그냥 제 경험에 의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그 방법을 알면은 학원이 대박 나지 않을까요? 그거를 알면 모든 아이들,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종종 어머님들이 많이 여쭤보시는 게 아이가 공부하는 습관이 없대요. 그리고 뭐 이렇게 병까지는 아니지만 집중력도 상당히 떨어져 있고 그런 것들을 저한테 많이 부탁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머니, 가정에서 안 되는 게 저라고 되겠습니까? 상당히 힘들죠. 그래도 이제 어머님은 그래도 좀 당연히 저희 선생님들이 뭔가를 해결해 주시길 원하시니까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건데 저는 뭐 단적으로 항상 아이들 상담할 때 이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
공부가 재밌어서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제가 예전에, 어떻게 있잖아요. 예전에, 있는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대학교 그 교수님한테 뭐 너무 공부를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뭐 유학생활 하신 동안 하루에 14시간씩 공부를 하셨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교수가 되셨는데도 계속 뭐 논문을 쓰시고, 세미나를 여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양성하시고, 그래서 제가 너무나 철없는 질문을 했어요. 제가 그 세미나 시간 때 교수님한테, 교수님, 공부가 좋으세요? 라고 저도 그냥 너무 그냥 해맑은 질문을 한 거예요. 제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니까. 교수님이 딱 이 말씀 하시고 제가, 아, 이거였구나. 우리 아이들한테 꼭 해줘야지 하는 말이, 단 한 번도 본인은 공부가 재밌었던 적은 없대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쭤봤어요. 근데 교수님 지금 연세가 이제 50이 넘으셔서 환갑을 바라보시고, 근데 아직도 그렇게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공부하시고, 왜 그렇게 공부를 하세요? 했더니 딱 이 말씀 하셨어요. 해야 되니까. 일이라고 생각하시구나. 해야 되는 일. 그냥 공부는 어떠한 조건을 달면 안 돼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제 제자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오늘 기분이 좋아서 공부가 잘 되고, 기분이 나빠서 공부가 안 되고, 몸의 컨디션이 좋아서 나빠서 공부가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니야. 공부는 그냥 해야 되는 거야. 이걸 넣은 순간 앞으로 너의 학습력이 달라질 거야. 그래야 그 안에 규칙이 들어가거든요. 네네. 물론 그 규칙이 항상 정해진 시간 동안 못할 수도 있지만 이 아이는 뭘 해야 되는지 아는 아이가 될 수 있어요. 받아들였잖아요. 전제가 공부는 해야 되는 것.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아이들한테 제가 해주고 싶어요. 이걸 받아들여요. 저도 좀 비슷한 게 있습니다. 친구들 공부 안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얘기해 주거든요. 네. 우리는 당군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뭐 신화적인 뭐 다 아시죠? 당군 신화? 그러니까 공부족, 호랑이 부족, 버티다가 호랑이 도망가고. 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청동기 문화하고 이제 수련 문화가 땅 부딪혀서 이제 그 생존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수렵은 떠돌아다니고 사냥하다가 이 청동기 문화 갖고 온 환인 부족 애들이 농경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정착을 해야 되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고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충분히 반발도 하고 전쟁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신석기 말하고 금속하고는 게임이 안 되니까 전쟁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공부족 애들이 우리 저거 배워야 되겠다 했겠죠. 그래서 저는 공부는 이제 생존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얘기는 해줘요 친구들한테. 그러면서 저 봐라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털려먹고 전쟁에서 초토화되고 반세기 만에 지금 세계 10위권 경제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뭐냐 우리 조상님들 살아온 그걸 한번 봐라 다 공부다. 엄마 아빠들이 왜 집 팔고 땅 팔고 소 팔아서 공부시키느냐. 공부가 꼭 부와 명예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온 거다 라고 얘기는 해줘요. 뭐 먹히진 않지만. 그래서 아이들 하도 답답해하면 창문을 열고 밖을 보여주죠. 봐라 저 고층 빌딩들 이게 다 우리가 공부해서 만든 거야. 아프리카 애들은 왜 가난할까? 극단적인 얘기지만 걔네는 공부 문화가 아니거든요. 사냥 문화죠. 배고프면 나가서 사냥해요. 근데 우리는 조상 대대로 배고프면 공부합니다. 6.25 전쟁 때 포 빵빵 쏘고 있는데도 옆에서 칠판 갖다 놓고 공부하는 민족이 우리거든요. 이런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어? 우리는 공부 민족이죠. 예전에 IMF 터졌을 때도 모든 사업이 망했을 때 사교육만 흥하고 얘기가 나오기도 해요. 확실히. 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부라고 하는 거는 현재를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한 흔히 얘기하는 가치 투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들한테. 근데 안 먹히죠. 당장 지금 엉덩이가 막 그쵸 하기 때문에. 한 가지 사례로 좀 더 말씀드리면 그 재작년에 서울대 화학과를 간 여자애가 있어요. 그 인성여고 여자인데 얘가 내신이 1이에요. 1. 그냥 합산 1. 그러니까 1.0점이고 그러니까 2등급도 단 하나도 없고 1학년 때부터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음리체가까지도 완벽하게 정결등이에요. 모든 과목이. 근데 이 아이가 처음에 제가 아이를 처음 봤을 때는 공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였었어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공부를 갖다가 그냥 하는 거를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느꼈을 때는 처음에 봤을 때는 아이가 이제 공부 관련된 거나 이제 학습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없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대학을 붙고 나서 대학 후기나 이런 것들을 적어서 달라고 했을 때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그리고 너가 공부했을 때 너가 공부에서 승리했던 방법이 뭐냐라고 얘기를 했었더니 공부에 대한 방법은 없대요. 그냥 단 하나, 그냥 죽어라는 거래요. 죽어라. 자기는 공부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은데 앞으로 공부를 더 많이 안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많이 해야 된다 생각해서 죽어라 참아가면서 했다고 그러더라. 근데 그 얘기가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냥 해야 되는 게. 네. 네.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걸 인식시키는 게 가장 큰 그렇죠. 어려움이죠. 사실 우리가 어떤 의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는 사실 토를 달지 않잖아요. 네, 어떤 맞아요. 이유를 거기서 찾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은 이제 공부가 의무라는 걸 이제 인식을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길을 찾으려고 그러죠. 맞아요. 왜냐면 더 쉬운 일이 있지 않을까, 더 재미난 일이 있으면 그걸 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일례로 제가 아이들한테 이제 공부에 대한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끔 만드는 방법이 있으면 저도 물론 뭐 노벨상감 아닌가요, 이거는? 근데 저는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당장 너가 성적이 안 올라도 선생님은 괜찮아. 물론 어머니, 아버님은 속상하시겠지만 나는 너에게 영어를 통해서, 물론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너가 뭔가 살면서 결과와 상관없이라도 열심히 해본 게 있었어? 라고 저는 물어봐요. 그게 무슨 과목이 됐던. 근데 만약에 혹시 영어가 그런 과목이 될 수 있다면 나는 이 영어라는 과목이 네 인생을 앞으로 살 때 엄청난 길라잡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왜냐하면 너가 앞으로 살면서 많은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올 거야. 왜냐면 어떠한 노력도 들여본 적이 없으니까 이거 하면 되겠지, 저거 하면 되겠지. 마치 철새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닐 거야. 근데 뭔가 하나를 열심히 해본 사람은 그 가치의 수준을 알기 때문에 너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도 그 태도를 넌 갖게 돼. 그게 난 영어였으면 좋겠어요. 여기 얘기해요. 수학도 마찬가지고 국어도 마찬가지고. 네,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거를 좀 아이들한테 많이 깨우치게 하고 싶어요. 저는 어떤 저희만의 노하우를 통해서. 그러면 너무나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다 좋으신 말씀드리고요. 여기 잘 되면 학원도 빵 되는 거고 학생들도 좋고 선생님들도 좋고 학부모들도 좋고 막 그럴 것 같아요. 과목별 좀 공부하는 법을 간략하게 기본적인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바로 전에 얘기했지만 반복이 중요하잖아요. 자기 틀을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부하는 방법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은 조금 기초를 기본적인 것을 챙겨갈 수 있을까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어 먼저 말씀드리면은 국어 과목 공부하는 방법은 딴 거 없습니다. 먼저 개념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용어 정리하고 이거 두 가지만 되면은 우리 흔히 얘기하는 독해력, 문해력을 따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착각하시는 분들 좀 있어요. 독해력과 문해력을 같은 걸로 이제 착각을 하시는데 저는 이게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러니까 물론 독해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어느 순간에 보니까 문해력이 막 좀 붐업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떤 학원 뭐 상술인가? 했는데 이게 상술이 아니라 애들이 못 읽더라고요. 근데 그게 못 읽는 게 뭐냐를 파악을 해줘야지. 그래서 독해력이 중요하다, 문해력이 중요하다는데 이 두 가지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독해는 말 그대로 책을 읽고 내가 어느 정도 이해했는가, 그리고 글쓴이가 주장이 뭔가, 이걸 내가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없는가, 그거 따져주면 되거든요. 근데 문해력은 그 독해 안에 있는 그 지문 안에 있는 하나하나 문장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풀 때 선지, 1, 2, 3, 4, 5번 선지를 친구들이 못 읽어요. 진짜 하나의 문장이지만 정보가 2개, 3개, 4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보 확인을 하지 않고 그냥 이거 한 문장이네, 그 통으로 읽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었던 우리 친구들의 안 좋은 학습법이기도 하고, 그래서 문해력은 독해와는 달리 문장에 나와 있는 정보를 내가 개수를 파악하면서 하는 연습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국어는 기본적으로 개념, 그리고 용어 정리, 그 다음에 이거를 지문 안에 이렇게 적용하는 연습을 좀 해주면은 이게 이제 뭐 다들 알고 있고 뻔히 이렇게 누구나 다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의외로 우리 친구들이 그걸 실제로 국어 공부를 할 때는 이거를 적용을 안 하고 그냥 자기 흔히 이제 기분 내키는 대로 막 읽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기본부터 좀 잡아서 시작을 하는 게 이 친구들 국어 성적의 향상에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수학은 좀 어떻게 좀 지원이 있을까요? 영어부터 먼저 좀. 예. 이제 요즘 이제 저희가 흔히
재미난 표현이 라떼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아, 네, 라떼 저희가 말이야. 뭐 네. 20년, 30년 전에 어르신들 얘기하시면서 그 어머님들이 거기에 좀 빠져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선생님, 영어는요, 단어만이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맞는 말씀이십니다. 근데 그게 어머님한테는 충분 조건이죠. 필요 조건이라 착각하신 것 같아요. 단어 문법은 필요 조건이죠. 그거 두 개 안다고 해서 영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무조건 필요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냥 뭐 단어 많이 외우고 문법 많이 뭐 들어보면 영어 잘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지금까지 왜 실패하신 거예요? 기존 학원에서 단어 그렇게 많이 외우게 했고 문법 특강이란 거 다 들으셨을 텐데 왜 깊이가 하나도 없죠? 자기화를 하나도 안 시켰죠.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무조건 맞는 말씀이세요. 단어 중요하고요. 문법 엄청 중요해요. 근데 그거는 기본이에요. 여기에서 영어를 정말 잘하고 싶다. 아까 문해력, 독해력 말씀하셨는데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지문을 보시면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까지는 중학교 1, 2학년 아이들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왜냐면 그 내용 자체가 엄청나게 난해하거나 어렵지 않아요. 그냥 뭐 필자의 주장 같은 거나 추론도 마찬가지고요. 본문에 있는 단어 같은 것만 좀 변형돼서 이제 선지에 있는 답을 체크하면 되는데 혹시 어머님들이 기회가 되시면 수능 특강 교재, 뭐 영어 독해 연습이란 교재에 지문을 그냥 아무거나 하나 한번 읽어보세요. 가령 뭐 해겔의 변증법이 나왔어요. 마르크스의 유물론이 나왔어요. 얼핏 대학교 때 철학 시간에 들어보셨던 내용이긴 한데 과연 우리 아이들은 그걸 어떻게 할까요? 전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영어는 기본에 강해야 하지만 거기서 뭔가 아이들의 어떤 그 문해력, 그 다음에 정보력, 그 다음에 독해 지문에 대한 접근성을 깨우쳐줘야 되는 수업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서 기본이 된 아이들은 그 수업을 하는데 그건 물론 선생님의 역할이지만 크게 어려워하진 않더라고요. 다행히. 그것도 또 국어과 수업도 이제 많이 콜라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만약에 어머님들 말씀대로 단어 문법이 안 됐다. 그럼 이거는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뭐 나중에도 제가 방학 때 뭐 하겠다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단어 문법 잡고 그거는 이제 아이들 노력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한 부분은 아이들이 해줘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된 아이들이 있다면 이제 배울 수 없는 그러니까 일반 학원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외부적인 요인으로 많이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해요. 단어를 달달달 외우게 한다거나 문법을 막 수십 번 풀게 한다거나 근데 그보다는 원리에 대한 접근 그리고 이 원리에 대한 접근을 배운 다음에 실제 학교에서 내신에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뭐 만약에 한번 한 단어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추구하는 수업은 역진행 수업 방식이에요. 역진행 수업 방식이 뭐냐면 아이들이 저를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한 텍스트를 보고 여기에서 선생님, 네가 선생님이 돼서 만약에 문법 문제를 낼 거면 어떤 걸로 내겠니? 기본 지식이 있는 아이들은 그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기본 지식이 없으면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번 만약에 뭐 제가 연계돼서 겨울방학 보내는 것까지 지금 말씀을 드리면 기본에 강한 아이 만들 거예요. 그런 다음에 원리 적용법은 제 수업 노하우예요. 그래서 기본이 탄탄해진 아이들은 제 원리 적용법까지 배워서 이제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보통 변형 문제가 어려운 게 어법, 어휘 문제가 어렵거든요. 나머지는 노력으로 커버할 수 있어요. 가령 뭐 암기로 커버할 수 있어요. 순서 배열, 문장 넣기 이런 것들은 많이 보면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어법, 어휘 변형은 절대로 아이들이 암기로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좀 어려운 문제를 잘 맞출 수 있게 기본에 강해진 아이 한해서 그래서 이번 방학 때 좀 기본에 많이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나머지는 선생님 역할이 아닐까 여기까지 같이 한번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공계 쪽이고 이과 쪽이다 보니까 실은 국어에서 개념이라고 하는 거, 어휘라는 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문장을 갖다 읽어 들어가는 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스킬들도 있고 노하우들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영어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과 쪽이다 보니까 사실에 대한 것들이 아니고 긴 거, 그리고 이걸 여러 개에 대한 문장을 식으로 갖다가 축약되는 걸 많이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저희 수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국어나 영어처럼 독해력이라고 하는 거나 아니면 독해력보다는 지금 요새는 실은 문해력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수학도 실은 처음에 주어진 식을 보면 그 식이 내포하고 있는 내용들이나 조건들 혹은 아니면 여러 가지에 대한
단원들에 대해서 나왔던 여러 가지 조건들 뿐만 아니라 어떤 내용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함축적으로 갖다가 수학 수식으로 갖다 표현되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읽어 나가는 거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문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가나다라고 해서 조건들을 여러 개를 주고 이것들을 갖다 관계들로 갖다가 어떤 하나에 대한 식이나 안 되는 것들을 걸러내고 되는 것들을 찾아내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문해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마찬가지로 수학에서도 애들이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원체 어떻게 보면 국어나 영어도 어떻게 보면 단원이 없이 되게 넓잖아요. 근데 수학 같은 경우는 단원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안에서 나오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한정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거기 있는 것들을 다 배우고 나서도 아이들은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헤매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모르는 게 더 있지 않나? 라는 것들이. 그래서 수학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선은 자신감인 것 같아요. 내가 이 단원을 배웠으니까 이 단원을 풀 수 있고 이 단원에 있는 내용들은 내가 어떻게든 해결이 가능하다. 단 지금 기억이 안 날 뿐이다. 그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먼저 첫 번째가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정말로 이제 공부를 갖다가 하고 나서 이것들을 적용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못 풀었을 때 왜 못 풀었는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틀렸을 때 왜 틀렸는지에 대한 것들이 분석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수학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아이들이 다 못하기 때문에 몇몇 애들 빼놓고는 수학은 실제 아이들이 맞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점수에 대한 기대치가 수학에서는 딱 수업을 하고 어느 정도 가르치다 보면 캐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캐파가 나온다는 게 지금 현재 몇 등급이다라는 게 아니라 많이 올라야 몇 등급까지 가능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안정적으로 맞게 하느냐 아니면 힘들게 꾸역꾸역 그걸 계속 어떻게든 이제 유지해 나가느냐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수학에 대한 등급대가 자기가 어느 정도가 유지가 되기 시작을 하면 수학에 대한 공부가 되게 편해져요. 그리고 그걸 더 올라가려고 하기보다는 그 시간 내에 다른 공부들을 해서 성적을 다른 걸 올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수학은 실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한 단계는 공식이라든지 나오는 내용들에 대한 숙지 그걸 갖다가 먼저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수학은 나오는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애들이 다 단편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공식이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하나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수학에서는 스토리가 있어요. 단원별로 스토리가 있고 그 단원들끼리도 연결고리가 있어서 스토리가 또 연결되고 하기 때문에 그 스토리에 대한 맥락들만 잘 잡아서 들어가고 범위를 갖다가 넓혔다가 좁혔다가 하면서 나오는 것들이 다 공식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스토리 라인을 잡고 있으면 공식을 까먹을 수도 없고 그 공식을 어디다 적용시켜야 되는지 헤맬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겨울방학 때 하게 되는 윈터스쿨에서는 저는 그냥 거기까지 역할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기본적인 거에 대한 내용들, 스토리를 잡을 수 있고 그것들에 대한 공식들을 아이들이 확인할 수 있고 그 공식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까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대한 단계들은 저희가 이제 1, 2월 달에 하는 2차 윈터스쿨 있잖아요. 거기서부터는 이제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그거를 갖다가 독해를 하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공식이나 식이 나오게 되면 그 공식이나 식을 읽어 들어가면서 어떤 단원이고 어떤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는지를 갖다가 풀어낼 수 있어야 되고 여기까지만 하면 아이들이 정말로 안정적으로 2, 3등급을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좀 중점적으로 잡을 수 있게끔 하고 아이들 학습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우선은 수학은 안개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스토리도 중요하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식이라든지 단원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목차들, 학습 목표를 갖다 모른다고 하면 내가 이걸 왜 배우는지도 모르고 어디다 써먹어야지도 몰라.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은 좀 어느 정도는 암기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를 암기 과목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외워야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학은 진짜 절반 이상이 암기입니다. 그래서 수학이 암기 과목으로 저는 오히려 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것들이 가장 선수가 돼야 되는 학습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국어 암기는 아니고요. 한 10% 정도? 제가 이제 예, 알겠습니다. 아니, 말씀 다 하셔도 됩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영어, 아니, 이게 까다르고 어다른 건데, 네네네. 저는 선 암기, 네. 후 이해도 저는 좋아요. 음. 아이들이 어떤 문법을 배울 때 용어에 대한 어려움을 너무 토로해요. 왜냐면 문법이라는 것이 일본 사람들이 그 전쟁 당시에 미국에서 쓰는 영어를 빨리 배우고 싶어서 중국어 차용해서 만든 게 문법이잖아요.
무슨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관계, 대명사. 용어에 대한 접근성이 너무 없어요. 근데 아이들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거를. 네네. 제가 이제 그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다 고개 끄덕여. 야, 이거 관계대명사지? 네. 이거 형용사지? 네. 그런데 근데 관계대명사 뭔데? 몰라요. 모르는. 전치사 모르는 거 몰라요. 무슨 말? 왜냐면 암기는 했어요. 이해를 하지 않았어요.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 때 저는 그 이해를 좀 도모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용어가 왜 이런 용어인지 알아야 써먹지. 그래서 정말 중요한 방학 특강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반대 같아요. 수학은 이해가 아니라 암기가 선수가 분명히 돼야 되는 거라 저는 이번 겨울방학 때 암기 위주. 아, 저도. 네. 학습을 갖다 철저히 선암기 후이해. 정말 네. 중요한 아, 학습법 그렇죠. 맞습니다. 네, 선암기 후이해. 자, 이제 겨울방학이 다가오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겨울방학을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 그죠? 그러니까 고1, 고2, 고3 친구들, 예비 고1, 예비 고2, 예비 고3 친구들이 다 대비하는 방법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예비 고1 같은 경우에는 크게 2기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째 기에는 이제 모의고사 통해서 국어 전반적인 거를 한번 다시 리셋하고 리빌딩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한 6주에서 8주 정도 그렇게 들어가는데, 모의고사를 몇몇 학부모님들 왜 모의고사를 뭐 일찍 치냐, 이거 2월달, 1월달, 2월달에 해서 3월에 모의고사 보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3월 모의고사의 모토가 중학교 때 있는 걸 총정리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1월, 2월, 뭐 한 달 또는 뭐 2월 뭐 몇 주 갖고는 이게 중학교 모든 국어의 모든 게 다 정리가 안 되죠. 그래서 그거는 좀 미리 좀 정리를 해놓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월, 2월은 이제 자기가 들어갈 학교 또는 자기가 배울 교과서 관련된 내용을 좀 선수로 좀 미리 좀 맛보게 하는, 그렇게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비 고1 같은 경우에는. 예비 고2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2학년 교과 내용이 다 문학 파트이기 때문에 고전문학 안 쳐주면 다 과당합니다. 더군다나 고전문학 현대어가 아니라 다 옛날 고문 형태로 나오고 중세고 형태하고 또 한자어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2학년 때 문학 국어 점수 안 나온 친구들이 그걸 다 못 읽어가지고 많이 엎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학제가 1학년 2학기 때 중세국어가 나와요. 그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전문학이 들어가는 그렇게 이제 학제가 짜져 있는데, 역시나 1학년 2학기 때 이제 중세국어가 어렵다 보니까 친구들이 거기에 손을 놓고, 다음에 겨울방학 때도 중세국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고전을 못 읽으니까 외우다시피 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또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 예, 방학 때 열심히 외워놓고 2월 달 뭐 중후반에 뭐 봄방학 한 열흘 빡시게 놀고 나면 싹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선 우리 친구들의 이제 고전문학 읽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고3 같은 경우에는 딴 건 없어요. 이제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하는 시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실전 테스트 돌리면서 이제 모의고사 기출문제 하고, 그다음에 수능 기출 돌리면서 자기가 강한 영역이 있고 약한 영역이 있거든요. 그럼 약한 영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시기가 이제 겨울방학 때라고 저는 봐요. 근데 그게 해서 만약에 3월에 결과가 안 나왔다 그러면은 그거 어려워하는 부분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그대로 접어두고 나머지 영역을 더 완벽하게 해 나가야지만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수능이라는 게 점수 쟁탈전이기 때문에 나 이거 몰랐네, 나 이거 새롭게 공부해야지 라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왜냐면 국어만 할 것도 아니고 다른 영역들도 같이 이제 등급하고 점수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 고3 친구들은 이제 겨울 때 할 일이 이제 수능 기출하고 모의고사 기출 풀면서 자기가 취약점이 뭐냐, 그 취약점을 자기가 커버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빨리 판단을 해주고, 만약에 커버가 안 된다 하면은 다른 영역을 좀 더 보완을 해서 전체적인 게 수능 등급이 올라갈 수 있게 그렇게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지문이 과학 지문하고 경제 지문이거든요. 근데 두 지문 다 버리면 안 되고, 그 중에서도 자기가 성향이 좀 맞는 친구들이 있어요. 경제 좀 잘 보는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이과 성향 있는 친구들은 좀 과학 좀 잘 맞는 친구들이 있는데, 두 개 다 버리는 게 아니라 한 지문 정도, 이건 나 진짜 모르겠다 싶은 거 있으면은 그거는 조금 접어두고,
보통 요 등급대 친구들이 한 3등급에서 2등급 후반대 친구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점수를 좀 많이 따는 방향으로. 그리고 다른 영역 등급을 좀 올리게 그걸 선택하는 기간이 아마 이번 겨울방학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학은 어떻게 들어가면 좋을까요? 이 친구들이? 수학은 선행 진도들이 원체 많이 되어 있어요, 애들이. 근데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다 하고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근데 그거는 실은 중학교 때 중학교 시험을 겪으면서 아이들이 실제 자기가 알고 모르는 것들을 체크해 나가잖아요. 근데 고등선행이라고 하는 건 중학교 때 배웠을 때 짧은 시간 내에 어떤 책을 끝냈는지를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되게 따지고 좋아하다 보니까 실제 중간중간에 점검을 하거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형태에 대해서 뭔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없이 그냥 쭉 진도만 나가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이가 아는 부분, 모르는 부분들이 체크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하게 되면 선행이 되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가 되어 있는지, 어떤 단원이, 어떤 파트가, 어떤 유형이 잘 안 되어 있고 모르는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아는 내용들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모르는 내용들은 다시 한번 알고 갈 수 있게끔, 이게 윈터스쿨 1차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고2 아이들 같은 경우가 이제 윈터스쿨을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되면 이 아이들은 1, 2월 달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실은 가장 중요한 게 2학년 때부터는 수학에 대한 양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커집니다. 그리고 실제 부담감도 엄청 크고 내용 자체도 원체 어렵고 뭔가 쉬엄쉬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안 생기다 보니까 겨울방학 동안에 이 부분들을 최소한 한 번씩은 완벽하게는 보고 가야 돼요. 그래야 실제 3월 달부터 아이들 시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시험 대비가 바로 적용이 가능하고, 아이들이 이제 실력을 갖다가 실제 쌓을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의 기간이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2학년 아이들은 어떻게든 간에 수1이랑 수2는 겨울방학 때 한 번씩은 보고, 그리고 학원에서 아이들에 대해서 수업을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다 풀고 점검을 받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일로 미루는 그 순간, 짧은 시간에 많은 양들을 갖다가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숙제가 미리거나 내일로 밀어버리는 그 순간부터는 그 다음 달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학원에서 끝내고 보낼 생각으로 겨울방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예비고일 애들도 마찬가지로 1, 2월 달 같은 경우는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면 11월 달, 12월 달 했던 1차 윈터스쿨에 대해서 복습하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보통 2, 3등급 때를 무난히 맞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독해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신경을 쓸 거예요. 그래서 실제 문제에서는 너희가 배웠던 내용들이 어떻게 숨겨져 있고 어떤 수식이나 어떤 공식으로 갖다가 표현이 되는지들을 보여주고, 이것들을 하나하나 자기가 아는 것들을 풀어나갈 수 있게끔 그런 연습을 시킬 거고, 그리고 이제 학기가 돼서 시작이 되자마자 아까 말씀드렸던 문해력을 갖다가 해서 문장이랑 식길에 대한 관계들을 갖다 이끌어서 새롭게 뭔가 되는 범위들을 갖다가 찾아나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학습을 하고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끝입니다. 영어는 우리 예비고1, 2, 3 친구들이 좀 뭘 준비하면 좋을까요? 뭐 사실 영어는 어떤 뭐 예비고1이다, 예비고3이다 그래서 각기 다르게 준비할 건 없어요. 왜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본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 이상 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번 방학의 메인 테마는 기본인 것 같아요. 기본이라고 하면 단어, 어휘라고 하는데, 아니면 뭐 어법, 문법이라고 하는, 이게 탄탄해야 돼요. 일단은 이거는 근데 제가 수업 시간을 통해 부어줄 수 있는 영역도 있고, 아이들이 노력을 통해 자신 스스로가 만들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 적절히 잘 좋아하는 게 이번 방학의 메인 관건인 것 같고, 일단 1차 때 예비고1 목표는 그동안 어렴풋이 알았던 어떤 용어에 대한 접근성 상당히 높여놓을 거예요. 그래서 원리에 대한 이해를 100%까지 만들고 싶어요. 그래야 이 아이들이 2차 때 그 기존에 어떤 제대로 배운 원리적인 접근을 통해 배운 문법을 어떻게 적용시킬까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차 저는 기본 수업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2차 때 좀 날개를 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독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단어와 문법이 어느 정도 되면 독해는 그 구조 보는 눈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포인트 잡는 연습을 반드시 시켜야 되는데,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저한테 좀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우리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영어를 많이 접해와서 너무나 좋은 그런 습관들을 가졌다. 어떤 통문장을 읽고, 그 다음에 어떤 문맥적인 사고를 하고, 너무나 좋아요. 뭐, 영어도 잘하고. 근데 이게 고등학교 내신에 적용이 되는가? 아니요. 전혀 1도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돼요. 고등학교 내신은요, 정말 이 빈칸에 어떠한 문법이 필요한가, 적용되는가를 물어보고요. 이 어휘 대신에 다른 어휘가 뭐가 들어갈까를 물어보지, 그 아이들이 그냥 전반적으로 통문장을 읽고 이해한 내용을 물어보지 않아요. 그건 모의고사죠. 모의고사는 정말 좋은 방법으로 그런 방법을 쓸 수 있긴 하지만, 어머님들이 정말 내신을 준비하고 싶으시면 현미경을 통해서 문장을 들여다봐야 돼요. 각각 문장마다 포인트를 잡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거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런 공부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노출은 너무나 잘 돼 있어요, 영어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학습을 계속 유지하면 저는 영어를 가르치지만 너무 좋은 학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 간다면. 근데 고등학교를 가겠다? 한국에서 도움이 안 돼요. 바꿔줘야 돼요. 왜 여기서 끊어야 되는가? 왜 여기에 문법 포인트가 뭐고 왜 이게 답인가에 대한 분석적인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시험 문제를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번 방학 때 바꾸는 법. 그러니까 기존에 너무나 좋은 성향을 가진 아이들이지만 이번 한 번만 제가 문법적으로 다시 리빌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잘 갖고 있던 영어적 그런 능력들은 계속 잘 유지하되 여기다가 보너스로 하나의 능력을 더 갖고 가는 시간을 방학 때 만들 거고요. 예비고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이 보통 내신에 실패하는 이유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노력형 문제가 있고요. 실력형 문제가 있어요. 노력형 문제는 등급과 상관없이 많이 본 아이들이 맞출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어떤 뭐 암기력이 좋은 아이들이 더 맞출 확률이 높겠지만 근데 실력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저는 두 가지로 나눠서 가르칠 거예요. 노력형 문제는 이렇게 맞추는 거고 실력형 문제를 맞추려면 다시 또 원론으로 돌아가야 돼요. 단어랑 문법이 돼야 돼. 여기서 승부가 날 거야. 그 다음 한 가지 더 이제 작문 수업을 좀 조금 이제 도와주고 싶은 게 보통 아이들이 주관식과 객관식이 있을 때 객관식에서 1, 3등급 아이들의 차이는 없어요. 거의 다 맞거나 한두 개 틀리는 건데 1, 3등급이 뭐 비슷해요. 뭐 하나 틀린 아이도 있고 다 맞는 아이도 있는데 그럼 어디서 승부를 보느냐? 주관식이거든요. 주관식에서 아이들이 1등급 아이들과 3등급 아이들의 정답률이 거의 뭐 반 이상의 차이가 나니까 거기서 등급이 나뉘는데 그럼 우리 3, 4등급 아이들은 왜 주관식을 못하는가? 일단 범위가 어마어마하고요. 통문장을 다 외워서 주관식을 쓰는 아이들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주관식 잘 하려면 예측된 문장들을 외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나오면 쓰면 돼요. 그러면 어떤 문장이 나올까 예측하는 능력도 필요하겠지만 그럼 뭐 선생님이 도와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보다는 쓰는 법을 알아야 돼요. 쓰는 법을 알아야 제시어에 따라 그걸 쓸 수 있는데 많이 쓰는 연습이 안 돼 있는 아이들은 놓치거나 오히려 과잉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은 부분 점수를 좋아하지 않으세요. 정해진 답만. 그래서 실례로 외국에서 살다 온 아이가 일반 한국 고등학교에 갔는데 자기 딴에는 문맥적으로 주관식이 이게 맞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다 틀렸다고 하셨어요. 왜냐면 내신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원하는 답을 써야 된다. 상당히 문제가 많은 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극복하는 법도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주관식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도와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무래도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은 당장 2학년 내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신 대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거기서 또 원론적인 얘기지만 단어 문법 이거 기본으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적용하는 법 그리고 예비고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1차, 2차로 나눠져 있다면 아무래도 1차는 예비고의보다는 더 기본에 신경을 써주는 6주가 될 것 같고 2차 때는 그 기본을 잘 갖고 어떻게 이거를 고등학교 내신에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적용법 이런 걸로 저는 메인을 잡을 생각입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섞였습니다. 예. 겨울방학 보내는 어떻게 하면 우리 예비고 1, 2, 3 친구들이 보낼까 했는데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그 윈터스쿨 내용과 좀 섞여 있어서요. 바로 그 윈터스쿨 이야기를 하죠. 뭐 작년, 재작년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윈터스쿨을 하기도 조금 이제 버거움감도 없지 않았지만 그래도 또 열심히 하는 그런 학원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독한 아이들에서 윈터스쿨을 좀 빡시게 좀 진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는 11월 2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차 기간인데 예비고 1만 1차 시기와 2차 시기로 구분해서 진행이 되고요. 예비고 2 친구들은 1월, 2월 이렇게 7주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수학 원장님하고 영어 원장님께서 이제 대략적인 거를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해 주셨고요. 뭐 국어도 뭐 크게 뭐 별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1차 예비고 1차 시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의고사를 가지고서 이제 국어의 전반적인 기본 틀을 닦는 그런 수업이 되고, 그리고 이제 선지를 읽는 방식, 보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문해력이 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선지를 못 읽어서 문해력 딸린다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선지 읽는 방법, 거기까지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2차 시즌으로 넘어가면 1월 2일부터 2월 24일까지 총 7주가 들어가고요. 물론 이제 중간에 이제 설날 이제 방학이 있긴 한데, 그 주는 이제 월요일, 화요일 설 연휴고, 그 다음에 수목금은 이제 정상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럼 총 8주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그 시간에는 이제 국어는 이제 선수를 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뭐 교과서는 다 달라지긴 하지만 교과서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제 묶어서 반드시 알아야지,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지문들하고 개념들 정리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예비고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전문학하고 문법을 쳐놓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고전문학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법 이 두 가지, 그리고 뭐 필요에 따라서는 뭐 한 가지 특강이 더 개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고전문학 그리고 문법 이 두 가지를 이제 묶어서 예비고이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학은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아까 말씀드린 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영어도 지금 원장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우리 친구들이 진짜 기본을 제대로 가져가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모토가 있어요. 저희 독한 아이들 윈터스쿨 모토는 독하게 99, 예, 9시부터 9시까지, 더 할 친구들은 11시까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9 to 9이고요. 그래서 이제 국어, 영어, 수학뿐만 아니라 과학하고 사회 과목도 같이 곁들여서 우리 친구들 또 학원 여기저기 옮겨 다니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겨울방학 때 퍼져 있는 모습 보기 싫잖아요. 그거를 한 장소에서 깔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 요거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따로 또 시간을 내어서 윈터스쿨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진행되는,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 목표는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진행하는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처음이라 보니까 아마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시간이 한 2배 정도, 한 50분, 53분 정도가 지금 진행하고 있네요. 자, 혹시 영어는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도 없으신가요? 네, 사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 윈터를 통해서 욕심 다 내려놓고 단어 문법만 잡아도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내신 방법 다 중요하고 모의고사 푸는 법 다 중요한데 항상 갈증, 단어 문법 제대로 잡아야죠. 네, 그게 가장 큰 제 목표입니다. 어머님들 많이 동참해 주십시오. 잡아드릴게요. 네,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수학 원장님. 수학은 이제 아이들이 가장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감이 좀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전체적인 단원들을 한번 다 보고 고등학교 가서 수업 듣는 것도 좀 잘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아이들 실력에 맞는 문제집을 자기가 선택해서 풀 수 있을 정도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잘 잡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국어는 뭐 역시 기본과 개념 그리고 적용 요 정도, 요거를 반드시 우리 친구들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버버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좀 더
이렇게 간략하고 축약하고 압축된 내용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독한 아이들 국어, 영어, 수학 원장님과 함께 여러 말씀 나눴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먹방으로 가나요?